하인즈 코옷의 자기 심리학 이야기 1장 나르시시즘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심리학 셀프 사이콜로지 코옷의 자기 심리학은 나르시시즘과 자기의 개념이 중심을 이룹니다. 즉, 자기 심리학은 자기의 나르시시즘적 발달을 통한 건강한 자기 구조, 셀프 스트럭처의 구축을 강조하고 그 구조들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기 대상, 셀프 오브젝트와의 공감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코옷은 사실 프로이트의 훌륭한 제자였고, 프로이트 학파에서 정신분석을 배우고 그 전통을 이어 연구하였으므로 그의 초기 글들은 프로이트의 고전적 이론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프로이트와 정신분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코옷이 정신분석으로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타인의 무시나 자신의 실패에 매우 취약하여 극도로 손상받기 쉬운 자존감을 나타내는 나르시시스트 환자들을 만나서부터였습니다. 기존의 전통적 프로이트 방식의 해석으로는 도무지 그들을 분석할 수가 없었고, 프로이트 방식의 정신분석 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오히려 그들의 증세가 더 나빠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고전적 프로이트의 욕동, 드라이브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 증상들과 그 치료에 코옷은 주목하게 된 것이죠. 코옷에게 있어서 이들의 문제는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공격적이고 본능적 충동에 의한 갈등, 컨플릭이 아니었고, 그보다는 충분히 잘 구조화되지 못한 자기의 결핍, 디피시트의 문제로부터 오는 자기의 장애였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환자들의 특성들을 나르시시즘적 성격 장애,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의 범주로 구분하고, 프로이트의 욕동 모델로는 이들의 장애를 분석하고 치료하는데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한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프로이트식 기법의 대안으로서 코옷은 바로 공감적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즉, 분석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환자들에 대해 자꾸 그들이 저항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하여 객관적 관찰을 통한 해석을 시도하는 대신 우선 그들이 말하려는 것을 공감적으로 경청하기로 결심하고 그들이 그들 내부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공감적으로 경험해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그때까지 분석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왔던 나르시시즘적 성격 장애에 대한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즉, 코옷은 이러한 내성적, 인트로스펙티브한 공감을 통해서 나르시시즘적 성격 장애가 분석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성격 장애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자기의 장애에서 역시 근본적으로 공감의 문제가 핵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옷이 관심 갖게 된 치료에서의 공감의 문제는 결국 프로이트의 고전적 욕동의 모델과는 상반되는 것으로서 치료자와의 관계 경험의 강조를 가져왔습니다. 프로이트가 고전적 정신분석에서 모든 환자들이 다 오이디푸스적 성적 갈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해석을 통하여 그러한 충동을 알게 하는 것이 치료라고 보았던 반면, 코옷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정상적인 하나의 발달 과정이며 부모의 태도로 인해 부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오이디푸스 시기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충분히 반영해 줌으로써 아이가 부모로부터 공감적 지지를 받는다면 이 시기는 건강한 발달 단계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옷은 프로이트처럼 욕동의 충동을 강조하기보다는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코옷은
프로이트의 욕동 이론으로부터 관계 이론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이론의 전환은 심리 내적 갈등의 문제에서 관계적 자기 결핍의 문제로 그 병리적 원인에 대한 초점이 옮겨진 것을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자기 구조를 구축하는 데 근간이 되는 공감적 관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코옷은 이러한 자기 구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프로이트의 고전적 이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모델, 즉 자기, 셀프의 심리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자기 심리학 이론은 프로이트의 고전적 이론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코옷의 생애에서 그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을 몇 가지를 꼽는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부재 중 가지게 되었던 상실의 경험과 어머니의 적절한 공감적 반응의 결여,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이론이 경시되던 주변의 태도로부터의 경험하게 된 소외에 대한 상처일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러한 경험들은 결국 코옷으로 하여금 자기 심리학을 정립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그러한 이론적 틀 안에서 특별히 환자들을 먼저 따뜻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치들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치료적 방법론의 변혁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되었으리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 대한 학문들 가운데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인 이 정신분석학은 인간을 이해하는 따뜻함과 인간을 설명하는 비추게 될 것이다 라는 코옷의 고백은 그 자체로 공감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코옷이 설명하는 자기 심리학의 탄생은 근본적으로 코옷이 자기의 장애를 모든 병리의 기본 요소로 제시하는데 동기가 되었던 나르시시즘적 성격 장애의 연구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여기에는 나르시시즘의 개념의 확장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즘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또 코옷이 말하는 나르시시즘이란 또 어떤 다른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르시서스의 신화.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나르시서스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는 라틴어 원전인 오비디우스의 변신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는 한 젊은이의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키소스는 어머니 물의 요정 리디오페와 아버지 강의 신 케피소스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요정 리디오페는 아이의 이름을 나르키소스로 짓고, 유명한 점쟁이 티레시아스에게 아들의 운명을 물었고, 그 점쟁이는 아이가 자신을 모르는 한 오래 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의 뜻을 아무도 몰랐지만 어쩌면 이 예언은 훗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적중한 것 같습니다. 나르키소스가 성장하여 16이 되자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한 많은 소녀들과 젊은이들이 그를 열망했으나, 나르키소스는 그가 가진 강한 자존심과 거만함으로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에 빠져 몰래 그를 쫓아다니던 요정 에코는 그에게 말도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수다쟁이였던 에코가 요피테르, 제우스가 요정들과 바람 피우는 것을 그의 아내 유노, 헤라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를 돕게 되는 바람에 유노로부터 다른 사람이 한 말에 마지막 말만 되풀이하도록 하는 벌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코는 어느 날 나르키소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가 하는 말에 마지막 말만 따라할 수 있을 뿐이었고, 나르키소스는 그녀를 매정하게 뿌리치고 도망가고 맙니다. 에코는 시련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면서 동굴 안에서 숨어 살다가 절망으로 점점 얄겨져서 몸의 진액은 모두 없어져 버렸고 목소리와 뼈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뼈는 돌로 변했고 결국 목소리만 남아 숲속에서 메아리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는 사냥을 하다가 더위에 지쳐 어떤 맑은 샘으로 가서 갈증을 식히기 위해 물을 마시려다가 물에 비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비친 대상에게 마음이 끌려버렸습니다. 그는 샘물 안에 그 대상에게 연거푸 입을 맞추려고 했고 그의 목을 끌어안으려고 물속에 두 팔을 담갔지만 입을 맞출 수도 없었고 껴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열망했으며 자신을 칭찬하면서 자기 스스로 칭찬받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주체이면서도 그 원하는 대상 또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샘물을 떠날 수 없었고 날마다 자신의 형상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애태우고 괴로워하다가 샘가에서 스스로 두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에코도 물의 요정들도 또 나무의 요정들도 모두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예도하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노란 중심부가 하얀 꽃잎들로 둘러싸인 꽃 한 송이가 남았는데요. 이후 그 꽃을 수선화 나르키소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기애의 현상.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애달프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 고전적인 신화에서 나타나는 나르키소스의 이야기 안에는 에코의 애절한 사랑을 포함하여 타인에 대한 무정하고도 교만한 태도,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을 비추어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망 등이 함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로부터 일반적으로 나르시시즘을 자기애라고 이름하여 흔히 자기 도취적이거나 혹은 지나친 자기 사랑의 성향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고 알려져 온 듯합니다. 따라서 나르시시즘 혹은 나르시시스트라는 말들은 자기애라는 용어로부터 느껴지듯 일상생활에서 자기중심적이며 대인관계에서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을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자기애와 관련하여 자기, 셀프라는 말 역시 정상적인 자기 사랑이거나 건강한 자존심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어쩐지 매우 극단적인 개인주의적 성격을 포괄하는 무엇인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인식들은 크리스토퍼 라시가 그의 저서 나르시시즘의 문화, The Culture of Narcissism에서 지적하듯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광범위한 문화적 성향과 풍조에서 역시 나타나는 것으로 자기중심적 시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자기애적 특성들을 가진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한 자기애적 사회가 지속해서 자기애적 성격들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더욱 자기애적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자기애적 성향을 가졌다고 느껴지는 이들에게서는 매우 자신만만하고 자기 과시적이며 자신들의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매우 목표 중심적이고 성공적인 면들이 종종 부각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 매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예를 들어 한국 사회의 문화적 현상 속에서 독특하게 자기애성 성향을 대변해주는 소위 공주병, 왕자병 신드롬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략 1990년대 중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공주병, 왕자병 신드롬은 신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이 남들보다 튀고 싶은 심리, 또 남들에게 좀 더 주목받고 싶어하는 심리, 혹은 자신은 남들과는 다르다는 심리를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하는 양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TV 등 각종 매체들에서는 공주병, 왕자병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자주 등장했으며 마치 이러한 신드롬을 일반화하여 부추기는 듯 싶기도 했습니다. 그즈음 한 분유회사가 내 아이는 다르다라는 광고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광고는 당시 미시족이라고 불리던 젊은 주부 계층의 내 아이만은 다르게 키우고 싶다는 욕구를 겨냥하여 내 아이는 다르다라고 공공연하게 남보다의 우월함을 내세우는 공주병, 왕자병 신드롬을 부추겼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엄청난 대중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녀 그룹 원더걸스의 So Hot이라는 노래 역시 난 너무 예뻐요를 과감하고 자신 있게 외치는 신세대의 공주병을 대변한다고도 하는데 왠지 그 반응은 이제 그리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고 심지어는 과시하기까지 위한 성형수술은 이미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개인 컴퓨터의 대중화와 함께 자신만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가지는 것은 이제 그다지 전문적인 작업은 아니며 그 자신만의 공간에 자신들의 사진을 직접 올려서 전시하는 일 역시 매우 사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성향을 가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 또한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문화 속에서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나르시서스의 신화에서처럼 과도한 자기중심적 성향들로 표현되는 무모한 자기도취 혹은 지독한 자기사랑의 결과일까? 아니면 자기 심리학의 관점으로부터의 논의를 상정해 볼 때 나르시시즘을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아직 좀 이른 감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